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8월 19일 개장 전 대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 시장은 약 13일 만에 반등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일주일 넘게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온 건데요. 덕분에 2주 만에 아주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한국 시장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에서는 7월 FOMC 회의록 공개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요 이벤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그 의사록 속에는 테이퍼링의 속도를 고려할 것이다. 거기다가 일부 위원들이 올해 테이퍼링 인기값이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 거기다가 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예상 밖의 강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뭐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됐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은 다행이었지만 예상 밖의 강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논란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해야 된다. 남아있는 기간이 6개월, 길면 한 8개월 남은 것 같은데요. 8개월 동안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2022년 4분기, 내년에는 돈 안 풀다가 적당한 시점에 봐서 금리 올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본인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예상 밖의 발언이기 때문에 요것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7월 신규 주택 착공이 7%나 하락했다라는 건데 요거 자체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소비 지표나 물가 지표가 지금 경기 고점을 좀 논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했다라는 점, 요거는 다시 돌이켜 보면은 예상 밖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집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원자재 이런 데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서도 고점론에 대해서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한번 불을 지핀 것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을 보시면 시뻘개요. 미쳤어요. 불났어요. 테슬라를 제외하고 오른 종목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수를 놓고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지수죠. 마지막에 꼬라박은 지수입니다. 자, 요거는 FOMC 회의록 발표 직전까지는 횡보하다가 발표 이후에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락폭이 예사롭지도 않고 각도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7% 거의 1.5% 밀렸고요.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1.36% 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보다 크게 밀렸고요. 거기다가 밸류 ETF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가치주들 역시도 1.12% 빠지고 시외에서 0.23%또 빠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배당 ETF 역시도 최근에 뭐 나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시장 하락에 시장만큼 부러졌고 장외에서 더 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RK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비교적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BATT 역시 플러스 0.52%라고 하는 꽤나 좀 시장 대비 큰 폭의 상승이었죠. 1% 넘게 빠졌는데 얘는 0.52%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이겨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대망의 LIT입니다. 미쳤어요. 1.32% 올랐고 장외에서 0.48%또 올랐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섹터가 2차전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리튬과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니켈 가격도 오르고 있다라는 것도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비교적 좀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왜냐? 우리나라는 지금 대장 섹터가 1번은 반도체요, 2번이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소비 축에 대한 우려로 3% 가까운 급락이 있었고 금 가격은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나머지 원자재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니켈 같은 경우는 1.53% 떨어졌고요. 영국 시장에서 구리는 1.8% 하락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리튬이나 코발트 가격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선물 시장이 만들어지면은 본격적으로 가격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리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거기에다가 현미가 1% 떨어졌고 대두가 0.6%, 대두유가 1.19% 이렇게 하락한 점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원자재 시장도 조금 고점론에 의해 가지고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19%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FOMC 회의록 발표와 함께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요게 데이 차트입니다. 자, 단기물과 장기물 너나 할 것 없이 오르다 말고 조졌어요. 단기물은 옆으로 가다가 조졌어요. 장단기 금리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모두 다 매수로 돌아섰다. 모두가 채권을 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채권을 샀는데 그러면 미국 달러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 달러 지수는 비교적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거기다 원달러 환율 역시도 한 1원 정도 밤사이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교적 잘 버텨준 상황이다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가 나왔지만 원화는 뭐 달러를 매수했다라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원화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WITF 보시면은 얘도 지수와 함께 잘 가다 말고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점을 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약간은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판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이거 매도의 시작일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0.23%밖에 안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대한 투심 자체가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2차 전지는 어제의 흐름도 좋았다라는 점.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놓고 보시면은 뭐 요 정도면은 오늘 코스피가 많이는 안 빠지겠구나, 그냥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개인이 많이 사냐 기관이 많이 사냐 그러면은 반등도 가능하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글로벌 주요 지수는 유로스톡스가 0.17% 떨어졌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에요. 다만 요거는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면은 유럽 시장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게 또 선물 시장에서 오늘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의 흐름,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의 흐름, 이런 선물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제는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런 흐름은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안 좋은 투심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요. 요것은 다음 주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역시도 뭐 반등은 하겠지만 뭐 2%, 3%, 5%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봤자 오늘 하락한 정도만 회복할 것이다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0.5% 빠졌습니다. 44층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를 세부 차트로 놓고 보면은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낙폭이 조금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인 테이퍼링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지닐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뉴스 한 보시면은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바이든이 외쳤지만 결국 바이든 역시도 그 트럼프처럼 아메리카 퍼스트를 선언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프간 철군 이후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강해지고 있어요. 중국도 비판, 공화당도 비판, 미국 내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치 아프가니스탄의 지금 현재 비극을 바이든이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아무리 봐도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 미국 국민들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백신이 부족한데 남아공에서 생산된 얀센 백신이 유럽으로 가고 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글로벌 움직임, 글로벌 상황,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 사태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얀마가 강한 국가, 미얀마가 필요한 국가라고 하면은 저렇게 전 세계가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아프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백신 역시도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지원금이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국 혹은 지역 우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라떼는 말이죠,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아주 혁명적인 단어였습니다. 지금이야 글로벌 하지만 라떼는 이게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지구가 하나의 촌락이 된다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하지만 요게 조금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외교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요것을 연장해 보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백신 공급이 아주 느린 상황이죠. 이제 국제적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백신 개발 기술력은 상당하다라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국외 수출로 좀 많이 이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러한 글로벌 공동 과제가
발생을 하면은 결국에는 쩐의 논리, 돈의 논리,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 논리에서 좀 더 확장해 보면은 우리나라 수도권 4단계, 제주도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이런 재연장이 또 이루어진다라는 점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국내 내수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즉 먼저 돈 쓴 국가는 빠르게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고 빠르게 경제가 회복이 되지만, 돈을 안 쓴 국가는 아무래도 이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술로서 어떻게 보면은 재능 기부로 볼 수 있겠죠. 기술이 있으면은 그래도 백신 공급이 다른 나라들보다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보다는 빠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요것이 또 주식시장의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외국인이 매도를 때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국내 코로나 확산 소식, 아시아의 코로나 확산 소식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액면 분할로 국민주에 합류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액면 분할은 경영진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강제성은 없어요. 100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의 연장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좀 정치적이긴 한데, 자, 그러면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주의 가격이 비싸면 결국 개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뭔가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게 뭐 옥중에서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매매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액면가가 지금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런 가격인데, 요것에 대한 상법 개정이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치형들 정치하시지 마, 정치 좀 제대로 해주세요. 네, 법을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르노삼성의 지분을 삼성카드가 매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아주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동차 업계와의 완전 분리 선언입니다. 실제로 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덕후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에버랜드의 용인 스피드웨이를 건설을 했고, 자동차 만드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수건 사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필이면 IMF 직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닛산의 기술력을 이렇게 빌려와서 차량을 설계할 만큼 아주 적극적이었지만 결국 IMF로 실패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채권단으로 매각이 되고, 요거 때문에 그 자동차 산업의 꿈이 조금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보다는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높죠. 그래서 핵심으로 밀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좀 깔끔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요것을 지분을 매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둘째, 삼성카 준비 작업입니다. 애플 역시 애플카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 화웨이 역시도 전기차를 출시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전장 부품이나 배터리 같은 기술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만도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삼성카를 언제든지 제작할 수 있다. 이미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카 이런 식으로, 네, 삼성 갤럭시 C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면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자동차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거는 어디서 나온 뭐 분석 기사가 아니고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한 뇌피셜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만약에 이런 썰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고요. 뭔 개소리냐 싶으시면은 그냥 그 개소리구나 하고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점은 뭐 옛날부터 투자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 차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또 특별 배당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점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카드 투자하시는 분들 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네이버 피인 수설에 26%까지 솟았다가 주르륵 내려가가지고 어제 마이너스 6%인가 8%에 마감이 됐던 예스24 소식입니다. 자, 이건 보시면은 예스24의 M&A 썰이 나왔다가 30분 만에 사실무근 공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30% 넘는 폭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물리신 분이 혹시나 계실까 싶어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투기성 자본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M&A 팩트가 나온 후에도 M&A가 불투명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기업 가치를 놓고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요것이 뭐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예스24는 이미 고평가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 소식은
지금 마통 축소에 대한 소식입니다. 요거는 연봉이 한 200~300% 수준까지 대출을 지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규 대출 한도 규제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금융권과 대출자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존에 대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장 한도를 축소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규로 찾아왔을 때 혹은 지금 만기를 연장하려고 할 때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대출금이 어디로 가 있느냐?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들어와 있죠.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산의 버블을 만든 어떠한 하나의 트리거라는 소리인데, 요것을 만기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자산을 매각하고 내가 빌릴 돈을 갚아야겠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산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성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펼쳐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규제가 어떤 식으로 갈지, 거기다 추가 규제까지 한다라고 이미 공언을 한 만큼 지금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 전에 한 번은 건들고 가야 되는 게 맞긴 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자산시장의 버블이 조금 꺼질 수도 있다라는 점,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이게 실적에 의해서 올라갈 만한 기업인지, 그게 아니면은 혹시나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투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버블이 꺼지면서 왕창 무너질 만한 기업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피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FOMC 회의로 공개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몸을 좀 사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단기 하락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거의 막판 1시간 동안 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기업을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회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낙폭은 좀 단기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일정상 다음 주 주말에 바로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다? 곧 눈치를 볼 것이다라는 거죠. 일단은 싼 거 같긴 한데 잭슨홀 미팅 전후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굳이 공격적으로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가 펀드 매니저들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당겨진다라면은 신흥국보다는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현상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신흥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 회복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코스피의 보합이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락하고 오르고 하는 것도 재밌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락을 더하면은 신용이 깨진다든지 멘탈이 깨진다든지 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보합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수로 놓고 보더라도 떨어지기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 올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0조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뭔가 그 배당 지급, 배당 성향 자체가 20%가 넘어가죠. 40조 원 배당이라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배당률이 1.1%대 후반대나 2%대 초반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더 떨어지긴 힘들긴 해요. 자, 그러니까 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거기다가 오르기도 힘들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각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의해 가지고 등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우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노잼 시장에서 이슈 매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중도 있고 인적 분할도 존재하고 있고 MSCI 지수 편출도 있고 편입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몇몇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에도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아요, 구독